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지난 5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국가안보전략 NSS가 공개됐습니다. 이 문서를 통해서 미국은 서반구, 즉 아메리카 대륙에 전략적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신먼로주의 노선을 공식화했는데요. 그동안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집중했던 것과 비교하면 대전환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그리고 최근에는 일본까지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죠. 대만 방어에 대해서 미국 단독의 의지가 아니라 동맹국들의 지출과 행동에 달려 있다라고 못 박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동아시아 안보에 있어서 더 큰 책임을 요구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의 새로운 국가 안보 전략이 세계에 미칠 파장,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소식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에서는 대만 소식 전해드립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할 때 전자 입국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죠. 그런데 이 입국 신고서 일부 항목에서 대만의 영문 표기가 타이완이 아니라 차이나라고 적혀 있고 괄호 안에 타이완 이렇게 돼 있어서 우리나라와 대만 양국 관계가 어색해졌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2월 9일 화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무역 갈등에 따른 대두 수출 중단 등으로 타격을 입은 농가에 120억 달러, 약 17조 6,300억 원 규모의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가의 피해를 구제해 내년 중간선거에서 전통적 지지층인 농민의 민심을 붙잡아두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는데요. 이외에 고물가에 대한 국내 비판 여론을 의식해 소비자들의 가격 부담을 낮추려는 행보로도 풀이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칩 H200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걸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미국이 강력한 국가 안보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수출하는 걸 허용하겠다고 통보했고 시 주석도 긍정적으로 반응했다고 말했는데요. 다만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칩인 블랙웰과 곧 출시될 예정인 루비는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H200은 최신 블랙웰 기반 GPU보다는 뒤처지지만 현재 중국 수출이 승인된 저사양 칩 H20과 비교하면 압도적인 성능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EU 회원국들이 역외에 난민 수용시설을 만드는 등 이민 정책을 대폭 강화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27개 EU 회원국은 EU 바깥에 일명 귀환 허브로 불리는 수용시설을 세워서 망명 신청이 거부된 난민들을 보내고 또 복지 혜택 축소, 장기간 입국 금지, 구금 연장 등 불법 이민자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계획이 현실화하려면 난민을 임시 수용할 특정 국가와 먼저 협약을 맺어야 하는데 프랑스와 스페인 등 일부 회원국은 역외 귀환 허브의 합법 여부와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이 아오모리현 강진으로 인해 어제 발령했던 쓰나미주의보를 오늘 오전 모두 해제했습니다. NHK는 해수면 높이가 변화할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피해 우려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박찬욱 감독의 영화 어쩔 수가 없다가 골든글로브 3개 부문 후보에 선정됐습니다. 어쩔 수가 없다는 최우수 외국어 영화 부문 후보에도 올랐고 배우 이병헌 씨는 뮤지컬 코미디 영화 나무주연상 후보로도 선정됐는데요.
한편 넷플릭스의 K-팝 데몬 헌터스도 최우수 애니메이션 영화 부문 후보에 올랐는데 캐데헌은 주제가상과 흥행 성취상 부문 등 모두 3개 부문 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글로브 시상식은 내년 1월 11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 견제와 균형이네요. 네, 미국 얘기인데요. 행정부와 의회 사이의 얘기입니다. 미국 의회가 2020년 미국 국방수권법 최종안을 공개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에 영구 주둔하거나 배치된 미군의 병력을 2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들어갔는데요.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 통제권을 미군 지휘에서 한국 지휘로 넘기는 과정에서도 양측이 합의한 부분을 벗어난 방식으로 계획을 완료하는 데는 예산을 쓸 수가 없다. 이렇게 규정이 됐습니다. 네. 다만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에 부합하거나 한국과 일본 및 유엔군 사령부에 군사적으로 기여한 국가 등 동맹국들과 협의했다는 사실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면 60일이 지나면 예외가 인정되도록 했습니다. 이 국방수권법에 미 국방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 금지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이후 5년 만에 등장했는데요. 트럼프 1기 때 의회가 트럼프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주한미군 숫자를 감축하는 걸 견제하려고 2019년에서 2021년 국방수권법에 포함을 시켰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뺐었는데 이번에 다시 우려가 커지면서 복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 의회가 또다시 트럼프 행정부 견제에 나섰다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왜냐하면 트럼프 2기가 시작이 된 이후에 주요 인사들이 계속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 같은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이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방식과 배치를 중국 견제 중심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지역적 긴급 사태에 대비해서 병력을 유연하게 운용하는 방안을 반드시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 중국을 비롯해서 지역 위협 대응을 위해서는 주한미군의 전력 배치와 운용 방식에서 좀 유연성을 가져가겠다 이런 뜻을 나타낸 건데요. 이외에도 국방수권법에는 유럽의 영구주둔 혹은 배치된 미군의 병력 규모를 7만 6천 명 미만으로 45일 이상 감축하는 걸 금지하는 내용도 들어갔습니다. 이 경우에도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에 부합을 하고 나토 동맹국들과 협의됐다는 사실을 국방장관 등이 증명을 해야만 감축이 가능하다. 이런 단서를 또 달아놨고요. 네.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는 내용, 미국 대통령이 과거에 중동 전쟁을 근거로 의회의 추가 승인 없이 해외 군사작전을 벌여온 관행에 제동을 거는 조항도 포함이 됐습니다. 미국 의회가 1991년 걸프전, 2002년 이라크 침공 당시에 군사 행동을 승인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후에 여러 대통령이 이걸 근거로 해서 의회에 추가 승인 없이 공습 군사작전을 펼쳤거든요. 네. 근데 이번 국방수권법 최종안은 이 두 가지 법을 전면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전쟁이나 새로운 군사작전을 펼 때마다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의회가 견제를 하겠다.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키워드 앞으로 일주일. 일주일간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곳은 일본입니다. 네네. 일본 혼슈 동북부 끝에 있는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어젯밤 11시 15분쯤에 규모 7.5의 강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워낙은 지진 규모가 7.2로 공표가 됐다가 7.6으로 정정이 됐었는데 최종적으로 7.5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54km였는데요. 진원에서 가장 가까운 아오모리현의 하치노에시에서는 진도 6강, 오이라세초와 하시카미초에서는 진도 6약의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네. 좀 헷갈리실 텐데 지진 등급, 일본 기상청의 지진 등급은 진도입니다. 절대 강도를 의미하는 우리가 아는 규모랑 좀 다른데요. 네네. 지진이 발생했을 때 주변 물체의 흔들림을 수치로 나타낸 상대적 개념이 진도입니다. 그래서 진도 6강은 사람이 서 있을 수가 없고요. 고정이 안 된 가구는 대부분 쓰러집니다. 네. 6약에서도 창의 유리나 벽에 타일이 파손되는 그런 피해가 발생을 하는데요. 네.
이번 지진으로 혼슈, 아오모리현, 이와테현, 홋카이도의 태평양 해안가 지역에 한때 쓰나미 경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오늘 새벽 1시 전후까지 관측된 쓰나미 높이가 이와테현 구지항에서는 70cm, 홋카이도 우라카와초에서는 50cm, 아오모리현 무스오가와라항은 40cm 등이었는데요. 이 경보가 오전 2시 45분쯤 주의보로 내려갔습니다. 네. 그리고 오전 6시 20분 무렵에는 주의보까지 모두 해제가 된 상황인데요. 일단 각종 원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쓰나미가 발생하면 원전에 비상이 걸리는데 일단 뭐 홋카이도, 아오모리현, 미야기현의 원전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확인되지 않았고요. 네. 최소 13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또 일본 정부가 후발 지진 주의 정보를 발표했네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주의를 해달라라는 건데요. 네. 일본 기상청이 이번 지진과 관련해서 오늘 새벽 2시 무렵에 홋카이도 산리쿠 앞바다 후발 지진주의 정보라는 걸 처음 발표했습니다. 네. 2022년 12월에 이 경보가 도입이 됐거든요. 일본 해구와 쿠릴 해구를 따라서 거대 지진 발생이 예상되는 진원 지역에서 규모 7 이상의 지진이 일어나서 평소보다 거대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내려집니다.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이 이제 규모 9로 발생을 했었는데 네. 대지진 발생 이틀 전에 바로 이곳에서 규모 7.3의 지진이 있었고요. 그래서 최고 20에서 40m의 쓰나미가 밀려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 똑같은 데에 지금 그 정보가 내려진 건데요. 그러네요. 그래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평상시보다 상대적으로 커진 거지 반드시 발생한다고 알리는 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진화를 하긴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다카이치 총리가 앞으로 일주일 정도는 기상청과 지자체의 정보에 유의를 해달라. 가구 고정 같은 지진 대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흔들림을 느꼈다면 바로 피난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춰달라라고 국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가타카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유전자로 신분이 결정되는 미래를 그렸던 영화가 영화. 가타카였는데요. 네, 네. 이게 현실화됐습니다. 영국 가디언지가 영국의 난임 클리닉에서 체외 수정 시술을 받는 부부들이 태어날 아기의 지능, 키, 외모 등을 미리 예측해서 배아에 등급을 매기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네. 법에 허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배아 유전자 정보를 해외로 빼돌려서 분석을 한다는 건데요. 왜냐하면 영국 법상 배아 선별은 심각한 유전 질환을 예방하는 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데이터 보호법이라는 게 있는데 환자가 병원에 자기의 의료 데이터 원본을 요구하면 줘야 됩니다. 네. 이걸 활용해서 체외 수정을 한 부부들이 유전 데이터를 받아서 해외 업체에 분석을 의뢰를 한다는 거죠. 네네. 이거는 이제 위법이 아니니까요. 그러네. 그래서 미국의 유전자 분석 스타트업인 헤라사이트가 대표적인 기업으로 꼽히는데 5만 달러 약 7,300만 원을 내면 횟수 제한 없이 배아를 분석해 준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뭘 분석을 하면 성별, 예상 키는 물론이고요. 심장병, 암, 알츠하이머, 조현병 위험도까지 수치화해서 우리가 받는 성적표처럼 쭉 제공을 해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공식 홈페이지에서 뭐라고 홍보하냐면 5개의 배아 중 점수가 가장 높은 걸 고르면 아이의 IQ가 평균 6점 높아질 수 있어요. 이렇게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의료한 여성에게 들어봤더니 네. 아이에게 더 나은 삶을 주기 위해 돈을 쓰는 거다. 사립학교 학비보다 훨씬 저렴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당연히 우려가 나오겠죠. 그렇죠. 이러면 돈 있는 사람만 좋은 유전자를 선택하는 맞춤형 아기가 늘 것이자 이러면 유전적 계급 사회가 펼쳐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영국의 인간 수정과 배아 관리국의 최고 경영자인 피터 톰스는 해외에서 검사를 받는 것 자체를 막을 방법이 없다라고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영국 클리닉들이 이런 등급을 근거로 배아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라고 윤리적으로 강조를 했는데 이게 네. 막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환자들이 이 등급의 배아를 이식해 주세요라고 요구하면 병원이 거부할 근거가 없으니까 참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앵거스 클라크 카디프대 교수는 부모들이 그저 그런 아이가 아닌 최고의 아이를 쇼핑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에 태어날 아기가 기대에 못 미칠 경우에는 또 다른 비극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지적을 내놨습니다. 네. 우월하지 않으면 내 아이가 아닌 것인가. 네, 뭐 이런 그렇죠. 생각도 하게 네. 되고. 많은 질문이 떠오릅니다. 다음 키워드 반중을 외치다 공산당이 됐나.
대만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요. 예. 대만 정부가 중국 SNS인 샤오홍수를 1년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샤오홍수가 국가안전국이 실시한 시스템 정보 수집이나 개인정보 수집 같은 15개 지표의 정보 보안 조사에서 모두 불합격했기 때문이다. 대만 안에 법정 대리인도 없다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명령이 4일자로 발표가 됐는데요. 샤오홍슈는 중국版인스타그램으로 불리는 SNS입니다. 네. 패션, 뷰티, 여행, 라이프 스타일 다양한 정보를 지금 제공하고 있어요. 대만 안에서 쓰고 있는 사람이 300만 명이라고 하는데 대만인 8명 중에 1명꼴로 사용을 하는 셈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논란이 커지는 거죠. 그 친민진당과 대만 독립 성향의 이용자들도 이번엔 반발을 하고 있는 게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친민진당 성향의 이용자는 샤오홍슈는 정치보다 생활 정보를 얻으려고 쓰는 사람이 많다. 정부가 막기 전에 먼저 미디어 이해력 교육과 플랫폼 위험성 공개부터 진행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사회적으로 소통하지 않고 곧장 차단해버리면 후폭풍이 불가피하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네티즌들이 가상 사설망을 활용하거나 도메인 네임 시스템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다운로드를 우회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팁을 또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대만 연합조보가 이 샤오홍슈를 잘 모르던 사람들도 오히려 알도록 대만 그렇죠. 정부가 홍보를 해주는 역효과가 그게 났다. 뭐지? 그러니까요. 궁금하잖아요. 뭔데 이렇게 네. 논란이 네. 될까 이렇게 주목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젊은 층은 금지를 하면 더 하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다운로드 수가 더 늘었다고 하는데 지금 안 그래도 양안 관계는 안 좋고 네. 지금 지방선거가 오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오해를 부를 수 있다라는 건데요. 젊은 층의 표심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민진당 안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네. 내년 11월에 대만 지방선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일부 청년층은 정치에 굉장히 무관심하기 때문에 뭐 이걸 금지한다고 해서 진영 이동을 하진 않겠지만 불쾌감을 느끼는 건 굉장한 사실이라는 거죠. 네. 어쨌든 집권당의 이미지에는 타격이 불가피하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장완완 타이베이 시장이 반중을 외치다 스스로 공산당처럼 행동하는 거 아니냐라면서 집권당을 좀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만 정부는 이건 다 법에 따른 절차다. 샤오홍슈는 대만 법률 적용을 받지 않는데 집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행동의 자유라면서 허용할 수는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타이페이시 정부는 이건 사실을 왜곡하는 발언이다. 정부가 밝힌 사기 유입 통계에서 샤오홍수가 주요 경로가 아니었다. 중앙정부가 실제 위험을 근거로 조치를 한 건지 아니면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한 건지 의문이다라는 또 반론을 내놨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가 메리 크리스마스 애취. 네. 예. 재채기하네요. 성탄절 인사를 하다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건데요. 네. 크리스마스 트리 증후군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오. 트리가 콧물과 재채기, 기침을 유발하는 증후군을 말하는데요. 영국 데일리 메일지가 약사 노엘 윅스 씨의 말을 인용해서 겨울에 눈이 가렵거나 붉어지는 등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크리스마스 트리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네. 대체로 이제 꽃가루 알레르기랑 비슷한 증상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심하면 결막염까지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대부분 트리랑 그 장식품에 묻어 있는 꽃가루나 곰팡이, 먼지 때문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연구를 해봤더니 트리 샘플에서 수십 가지 종류의 곰팡이가 발견이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트리에 나무가 쓰이잖아요. 여기에 그렇죠. 네. 테르펜이라는 물질이 포함돼서 나무 특유의 향을 풍기게 되는데 일부 사람들은 바로 이 테르펜에 알레르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곰팡이는 특히나 난방이 켜져 있는 따뜻한 실내 환경은 정말 최적 환경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인공 나무로 만들어진 트리라고 해도 네. 나무에 처리된 화학 물질이 호흡기관을 자극할 수 있다라는 게 윅스 씨의 설명입니다. 생각 못한 부분인데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 중에 하나가 또 먼지 진드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트리나 장식품에 딸려서 집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 증후군을 예방하려면 트리를 실내로 가져오기 전에 물을 뿌리고 완전히 건조를 하는 게 좋고요. 진짜 나무를 활용한 트리라면 바깥에서 좀 세게 흔들어서 꽃가루나 먼지를 많이 털어내는 것도 방법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트리를 실내에 두지 않는 게 좋고요. 일정 시간 동안 장식했던 트리랑 장식품은 떼어낸 다음에 밀폐된 용기에 보관을 해서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아직 트리 설치 안 하신 분들은 네. 잘 털고 집안에 들이셔야겠고 보관을 잘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길어지는 초록의 시간 다음 키워드인데요. 네, 초록의 시간은 횡단보도에 초록불이 켜지는 시간입니다. 네. 횡단보도에서 고령자분들이 미처 도로를 다 못 건너가셨는데 맞아요. 신호가 바뀐 거 목격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영국 베스 버밍엄 엑서터 대학교 공동 연구팀이 영국의 65세 이상 고령층 1,110명의 보행 속도를 한번 분석을 했더니 횡단보도의 설계 속도인 초당 1.2m를 충족해서 그 시간 안에 충분하게 건너는 노인은 전체의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평소 자기에게 편안한 보행 속도가 있잖아요. 그걸로 걸었을 때 네. 노인 100명 중에 딱 한두 명만 신호가 바뀌기 전에 무리 없이 건널 수 있다라는 그런 통계가 나온 겁니다. 네. 연구진이 측정한 고령층의 평균 보행 속도는 초당 0.77m였는데요. 대부분 횡단보도의 그 설계에 이용된 건 초당 1.2m니까 차이가 많이 나게 되죠. 그러네요. 그래서 뭐 한 5m 폭을 건넌다고 했을 때 네. 그 2초 이상이나 고령자에게는 시간이 부족한 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에게 너무 비현실적인 횡단보도 초록불 시간이 아니냐. 이건 안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노인들의 신체 활동과도 관련이 있다. 이게 이제 건강과도 직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보행 속도를 1초당 0.1m 기준으로 설계하면 더 많은 고령자가 안전하고 자신 있게 도로를 건널 것이다라고 제안을 했는데요. 네. 그럼 우리는 어떤 것인가? 그러게요. 네, 우리는 영국 네, 얘기였는데. 일반적으로 걷는 속도를 초당 1m로 가정한 후 횡단보도에 발을 들여놓을 때 필요한 시간 7초를 더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를 네. 들어서 우리가 10m를 건넌다면 네. 1m당 1초씩 계산을 해요. 네. 그럼 10초가 걸리죠. 네. 여기에 이제 준비하는 시간 7초를 7초까지. 더해서 우리가 17초로 계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일단 전통시장, 병원 근처 같은 고령자 통행이 많은 횡단보도들은 1000개 정도가 올해부터 초당 0.7m. 이게 영국 네. 연구진이 권고한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보행 신호를 기존보다 30% 늘려서 운행하고 있는데 고령 인구가 빨리 늘고 있으니까 또 보행 중 사망자의 67%는 고령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걸 좀 확대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국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머라이어 캐리의 판타시 함께 듣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려고 했던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당 안팎에서 위헌 논란이 거세지자 당 지도부가 법안 수정을 시사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이 크고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공식 입장이 채택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 등 사법 개혁안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법원이 오늘부터 사흘간 사법제도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미국 의회가 국방수권법의 상하원 타협안에서 주한미군의 규모를 현재 상태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 28,500명 유지는 사실상 확정된 걸로 풀이됩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17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청문회를 실시합니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등 증인 6명과 참고인 5명을 채택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성진원 취재수첩입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방문할 때는 전자 입국 신고서를 제출을 해야 하죠. 그런데 이 대만 정부가 이 입국 신고서에 표기된 국가의 명칭을 정정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대만 타이베이 홍유선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유선 통신원 연결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좀 전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네네, 전해주시죠. 소식 전해주세요. 네. 네. 예.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할 때 입국 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해야죠. 네. 네, 여기에는 여권 정보, 입출국 예정일, 직전 출발지, 다음 목적지들을 기입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전자입국 신고서 시스템에 대만이 이제 중국 옆에 가로치고 대만, 그러니까 영어로는 차이나 가로로 타이완 이렇게 병기돼 있었거든요. 네. 이것을 대만인 관광객이 발견하고 대만 정부에 신고했고요. 대만 외교부에서 한국 정부에 이것을 비우호적이라며 수정을 요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현재 한국 전자입국 신고서 시스템에서 입국자 여권상 국적은 대만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직전 출발지와 그리고 다음 목적지 항목에 선택 항목에는 대만이 중국, 가로로 대만, 그러니까 중국 그리고 가로로 대만으로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네. 대만 사회 내에서도 이 사항이 기사화되고 이에 대한 반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우스갯소리이긴 하지만 그럼 우리도 한국을 북한의 남쪽 지역이라고 생각하자 이런 말도 떠돕니다. 네. 한국인으로서는 썩 기분 좋은 말은 아닐 텐데요. 그렇죠. 대만인이 한국 입국 신고서를 보고 느끼는 감정도 이와 비슷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만을 중국의 일부로 보는 관점은 한국을 북한의 일부로 보는 그 관점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죠. 사실 국호 표기 문제 아주 민감한 사항이 아닐 수 없는데 중국 대만 양안 관계에서 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대만 내에서도 국호 표기에 대해서 입장이 좀 갈린다고요? 대만 정식 국호는 중화민국이고 이를 줄여서 중국이라 부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관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하긴 항중 수교 전에는 대만을 자유중국으로 부르기로 했으니까요. 네. 하지만 용어라는 게 시대의 맥락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네. 현재 기준으로 중국이라 하면 대만보다 중국 본토를 먼저 떠오르니까요.
그래서 한국 입국 신고서에 차이나 옆에 또 타이완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으면 중국 본토에 부속된 대만을 연상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이런 표기는 대만의 국민당, 민진당 지지자에 상관없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정치인의 반응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민진당 소속 정치인은 적극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는데요. 네. 민진당의 천관팅 입법위원은 지난 4일에 대만은 주권을 가진 독립된 실체며 중화인민공화국과는 서로 종속관계가 아니다라고 말하며 반발했습니다. 반면에 국민당에서는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해서인지 정치인 층위의 공개 발언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차이나 타이완 이렇게 표기하는 방식 때문에 우리나라와 대만 사이에 이전에도 마찰이 있었다고요? 이미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이 발급하는 외국인 등록증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영어로 차이나 그리고 옆에 그 괄호로 타이완으로 타이완. 변기되었었거든요. 네네. 제가 알기로는 이게 2009년부터 이미 있었는데 네. 그러다가 2013년에 대만에서 이 문제가 크게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한국과 대만 야구 경기가 있었고요. 대만 표기 방식 문제가 함께 제기되면서 대만 내 반항 감정이 잠시 고조되었습니다. 네. 하지만 한국 외국인 등록증에는 여전히 대만을 차이나, 괄호 타이완으로 이렇게 병기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 문제가 계속돼 왔던 건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방치됐었던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한국이 발급하는 외국인 등록증에 최소 10년 이상 중국, 대만으로 이렇게 표기되었었고 입국 신고서 표기 방식도 올해 바뀐 것도 아닐 텐데요. 네. 다만 코로나 직전 2019년 한국을 방문한 대만 관광객 수는 126만 명이고요. 작년에 한국을 방문한 대만 관광객만 해도 약 147만 명인데 그중에 한 명도 대만 정부에 이의 제기를 안 했다는 게 오히려 이상한 것 같습니다. 2013년 3월 5일 대만 연합부 기사만 보더라도 공영 표기에 관해 대만 외교부는 문제 제기를 수년간 해왔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묵인하는 과정이 반복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또 생각이 드는 건 갑자기 이 문제가 이렇게 기사화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글쎄요. 저도 그 정확한 이유를 알기는 어렵지만 이 문제가 불거진 2013년과 올해 상황을 보면 두 가지 공통점이 발견되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일본의 대만 국명 표기 변화입니다. 원래 일본도 외국인 거류 중에 대만을 중국이라 표기했었거든요. 그런데 2012년 7월에 대만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처럼 중국과 대만 사이에서 일본이 대만을 확실하게 지지하는 표현을 해줬죠. 그리고 올해 5월에도 일본 호적에서 대만인이 대만으로 표기할 수 있게 시행규칙을 개정했죠. 네. 이처럼 두 시기 모두 일본이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는 표기 방식으로 개정했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가능성입니다. 2013년에는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했던 해입니다. 네. 그리고 올해는 일본 아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에 개입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대만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네. 대만은 일본에 대한 정서가 한국과 좀 달라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자국 안보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같은 일본의 지지가 대만에 자신감을 줘서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에 더 적극적으로 자국의 변해를 밝히는 것일 수도 있고요. 네. 혹은 일본은 대만 표기를 변경해 주는데 한국도 대만 우방국에 가까운데도 왜 여전히 중국 견해를 대변하는지에 대한 불만이 커진 것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만 타이베이에서 홍유선 통신원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 5일 새 국가 안보 전략 NSS를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중국을 견제하면서 인도태평양을 중시했던 기존 전략에서 이제는 미국 본토와 주변 지역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으로 방향이 크게 바뀐 건데요.
짧게 보면 오바마 행정부 이후, 길게 보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어져온 미국의 안보 전략의 전환이 이루어진 셈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 내용 오늘 글로벌 이슈에서 다뤄볼 텐데요. 한겨레 신문 정의계 선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NSS 국가 안보 전략이 어떤 건지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먼저 정리해 주실까요? 네, 미국에서 대통령 시험 임기가 4년이죠. 네, 그 4년 동안 그 행정부의 국가 안보에 관한 큰 틀을 제시하는 거죠. 곧 후속으로 나올 국방 전략 NDS가 있는데 거기에서 또 구체적인 이제 지침을 담습니다. 네,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 안보 전략에서 제일 중요하게 바뀐 것은 미국 안보의 우선순위를 본토와 주변 지역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미국의 존재적 위협으로 설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런 큰 틀 속에서 북한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으면서 네. 동아시아 안보에서 한국에게 부담과 책임을 더 많이 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거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이후 중국을 주요한 경쟁자 혹은 도전자로 설정하고 아시아 태평양 혹은 인도 태평양 지역을 미국의 사활적인 이익지대다 이렇게 설정했던 기존의 국가안보 전략에서 크게 바뀐 거죠. 네. 트럼프 재취임 이후 미국의 대외 전략이 혁명적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세계를 바라보는 미국의 어떤 시각 그리고 미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다시 정의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번 국가안보 전략에서 그런 점과 관련한 중요한 대목들이 있습니다. 네. 우선 서론에서 이런 말을 하고 합니다. 냉전 종식 후에 우리 외교 정책 엘리트들이 전 세계에 대해서 영구적인 미국 지배가 우리 국가의 최선의 이익이다라고 스스로 확신했다. 그런데 다른 나라 문제는 그들의 활동이 우리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때만 우리한테 관심사가 아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미국이 쓸데없이 미국과 관계없는 문제 다른 나라 문제에 쓸데없이 개입해 왔다 이렇게 네. 비판한 거죠. 그리고 또 4장 전략이라는 그 장에서는 또 우선순위를 다루는데 전략의 우선순위를 다루는데 부담 분담과 책임 전환을 동맹국에게 넘겨야 된다. 이렇게 동맹국에게 부담을 부담해주고 책임을 전가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주 인상적인 대목인데요. 미국이 아틀라스처럼 전 세계 질서를 전적으로 떠받치는 시대는 끝났다. 아틀라스라는 것은 그리스 신화는 큰 거인이죠. 세계를 떠받치고 있는 이런 거인. 미국이 여태 그런 역할을 했는데 이제 그런 거 안 하겠다는 거죠. 우리는 수십 개의 부유하고 정교한 동맹 및 파트너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 국가들한테 대해서 자국 지역에 대한 주요 책임을 떠맡기고 우리의 집단 방해에 더 기여하게 된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이 이제 미국 혼자서 국제 질서를 책임지지 않겠고 이제 그런 거 하지 않겠고 네. 동맹국들한테 니들이 알아서 좀 해라 이제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동안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에서 냉전 시대 때에는 자유민주 질서 유지나 뭐 서방 체제의 승리, 존속 이런 거 말했고 냉전 이후에는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지속과 확산을 내세웠는데 이제 우리 그런 거 안 하겠다는 거죠. 네, 이제는. 그러니까요. 전 세계적인 차원의 어떤 관여한다든지 개입하는 걸 이제 하지 않겠다라는 적어도 얘기니까. 축소하겠다 이런 거죠. 예. 그렇다면 미국 국가 전략상의 우선순위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미국의 역할을 그렇게 설정해 놓으면 당연히 이제 미국은 이제 개입을 좀 줄여 나가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미국은 무엇을 원해야 하는가라는 2장 2항에서 우리는 세계에서 무엇을 원하며 세계로부터 무엇을 원하는가 이런 때 우선순위를 잘 나타내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서방부가 미국으로의 대규모 이주를 예방하고 억제할 수 있을 만큼 안정적으로 잘 통치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런 말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즉 네. 서방부의 얘기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인도 태평양 지역이 국가 전략의 우선순위 지역인데 이번에는 미국 본토와 주변의 아메리카 대륙으로 바뀐 거죠. 미국의 전 세계적인 개입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후퇴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그럼 그래서 구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어떤 서방구를 원하는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놨습니다. 마약 테러리스트 카르텔, 기타 초국적 범죄 조직에 맞서 우리와 협력하는 정부들이 있는 서방구, 적대적 외세의 침입이나 핵심 자산에 대한 외국 소유가 없는 서방구. 그래서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는 멀로 독트린에 대한 당연한 기결을 주장하고 집행할 것이다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멀로 독트린이라는 것은 19세기 초에 미국의 유럽 국가들에 대해서 아메리카 대륙 문제에 간섭하지 말아라.
네. 그래서 우리도 그럼 미국의 유럽의 문제에서 간섭 안 하겠다. 네. 즉 이건 미국의 고립주의 선언이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긴 하는데 사실은 아메리카 대륙은 미국의 세력권이다 하는 미국의 어떤 패권주의적인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즉 미국의 서반구 우선주의의 독트린이라 할 수 있죠. 이제 다시 트럼프가 몰로 독트린을 갖다가 더 집행하겠다. 이제 더 정교하게 집행하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인도 태평양 지역이 나옵니다. 즉 이제 인도 태평양은 서방구 다음에 중요성이 있다는 지역이라는 거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을 자유롭고 개방적으로 유지하고 중요한 해로들의 항행의 자유를 보존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과 핵심 제재된 접근을 유지하기 원한다. 즉 인도 태평양 지역 국가 안보 차원으로 보기보다는 이제 미국의 경제, 세계 경제 약간 이제 혈맥 같은 곳으로서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제 바라보는 측면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유럽을 언급합니다. 유럽이 수준이 한참 떨어지는 많이 거죠. 네. 내려갔네요. 유럽의 자유와 안보를 보존하는 데 동맹국들을 지원하는 동시에 유럽의 문명적 자신감과 소구적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원한다고. 그러니까 유럽한테 좀 정신 좀 차려라. 이런 표현까지 실제로 나옵니다. 네. 유럽이 문명적 소멸 단계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까지 표현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유럽 다음에 그다음에 중동입니다. 네. 적대 세력이 중동과 그곳의 석유 가스 공급 그리고 통행로에 위치한 병목 지점을 장악한 것을 막고자 한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한테 큰 희생을 몰아넣었던 그 지역의 장기 전쟁에는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중동에서 장기전 우리가 휘말리지 않고 중동에서 철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인공지능, 뭐 생명공학 이런 미국의 기술과 이런 것에 대해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가 아메리카 대륙, 그렇죠. 인도 태평양, 유럽, 중동.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메리카 대륙은 우리 땅, 인도 태평양에서 중국은 좀 존중하고 어떻게 경쟁해 보겠다. 네. 그리고 유럽은 무시하겠다. 중동에서는 철수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예. 순위가 그렇게 네, 나타나는군요. 네, 이거 순위, 예, 과거의 국가 안보 전략과 좀 비교를 해보면 얼마나 달라졌는지 그렇습니다. 더 잘알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 행정부 일기 때 2017년에 국가안보 전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2018년에 국가방위 전략 즉 NDS가 나왔는데요. 네. 그때 2017년 국가안보 전략을 보면은 세계 질서를 둔 자유로운 비전과 억압적인 비전 사이의 지정학적 경쟁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열강들의 경쟁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NDS는 미국의 번영과 안보에 대한 중시적인 도전은 국가 안보 전략이 지적한 대로 수정주의 세력이라고 분류한 세력들에 의한 장기적이고 전략적 경쟁의 재부성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수정주의 세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말할 때 이른바 기존의 정통적인 질서나 어떤 문헌에 대한 정통적인 해석을 갖다가 바꾸려고 하는 즉 이단 세력이라는 뜻입니다. 이단 세력 기존에 현상 변경하려는. 네. 근데 그 수정주의 세력이 중국과 러시아다.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는 이단 세력들이 우리의 이런 정통적인 질서를 바꾸려고 한다. 근데 이 세력들과 경쟁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한 거죠. 그래서 네. 그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이 벌어질 무대를 인도 태평양이다 이렇게 이제 두 문서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도 태평양을 중요하게 생각한 그렇죠. 거죠. 그리고 예. 거기에 중국의 경쟁자다 이렇게 설정한 거죠. 네. 그리고 조 바이든 행정부 2022년 10월에 발표된 조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안보 전략과 국방 전략도 보면은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가장 중요한 도전 과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고 개방적이고 안전하고 번영하는 세계를 건설하고 유지하는데 중국이 가장 중요한 전략적인 경쟁자다. 그리고 러시아는 당면한 위협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나쁜 놈들이라고 솔직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 나쁜 놈들 퇴치해야 된다. 예. 그리고 국방 전략에서는 중국의 증가하는 다영역 위협에 대비한 본토를 방어해야 되고 이런 식의 특히 인도 태평양 지역의 중국 위협과 유럽의 러시아 위협에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 위협에 맞서서 우리가 인도 태평양에서 네. 전 세계를 지켜야 된다. 이런데 이게 지금 이번 트럼프 정부 들어서는 싹 빠져버린 거죠. 예. 그럼 이번에 중국 러시아에 대한 표현은 어떻게 나왔나요? 그렇죠. 방금 얘기한 대로 중국의 러시아에 대해 과거 같은 적대적인 규정이 그런 건 없습니다. 없고, 네. 러시아는 물론이고 중국에 대해서 더 이상 가장 중대한 위협이라고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러시아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러시아와의
전략적 안정성을 제한하게 하는 것이 미국의 핵심 이익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 종전을 하게 되면 러시아와 전략적 안정성을 갖게 되니까 그게 미국의 이익이다라고 어제 러시아를 좋게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다만 중국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이제 경제적인 관점에서 많이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합니다. 옛날에 과거에 우리의 시장을 중국에 개방하고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하도록 장려하고 이렇게 하면은 중국이 이른바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에 편입될 것이다라고 우리 엘리트들이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과거의 전략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관계를 재종하고 미국의 경제적 독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상호주의와 공정성을 우선시할 것이다. 이거 중국을 존중하면서 경쟁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적대적으로 규정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을 경제적인 경쟁자, 공급망 취약성의 원천 그리고 지역 지배력을 이상적으로는 억제해야 하는 대상 정도로만 규정하고 있는 거죠. 네. 최근에 이제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때문에 중국, 일본이 좀 갈등을 빚고 있잖아요. 네네. 대만에 대해서는 그렇죠. 대만이 가장 중요한 분이죠. 어떤 얘기를 하나요? 우선 대만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을 거론하면서 네. 대만은 반도체 생산 지배력 때문에 또 대만이 제2 도련선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네. 동북아와 동남아를 두 개의 별개 전장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네. 대만에 대한 관심사가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대만의 주변에서의 그 미국의 군사적 우위, 즉 중국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약간 암시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표현입니다. 정확하게 이상적으로는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겠다. 이상적으로 유지하겠다는 말 현실적으로 유지 안 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 우위가 더 이상 보장되지 않으면 조심스러운 형식으로 토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만 방어는 제1도련선 동맹국들이 훨씬 많이 지출하고 행동할 때에만 가능하다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대만을 방해하려면은 동아시아의 동맹국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기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1도련선, 제2도련선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제1도련선이라는 것은 중국, 대만, 필리핀, 보르네오까지 이어지는 선, 즉 거기를 이어진 걸 방위선을 1차 방위선이 할 수 있겠죠. 네. 그 제2도련선이라는 것은 일본, guam 그리고 뉴기니 그러니까 2차 방어선이라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그것이 자기네 나라에 들어오는 제1 방어선, 제2 방어선이지만 미국은 또 태평양을 방어하는 제1 방어선, 제2 방어선이 되겠죠. 네. 근데 이 제1도련선에 걸쳐 있는 동맹국들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즉 일본, 한국 이런 나라, 필리핀 이런 나라들이 돈 더 내서 대만 방어에 기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관련된 부분도 좀 짚어주셔야 되겠습니다. 당연합니다. 네. 그래서 직접 이렇게 한국에 직접적 언급한 대목이 딱 하나 나오는데요. 네. 인도 태평양 부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 한국의 방위비 분담 확대를 강하게 요구해 온 점을 감안할 때 우리는 이들 국가들에게 적을 억제하고 제1도련선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능력에 중점을 두고 국방비를 증대할 것을 촉구해야 된다라고 한국을 언급합니다. 한국 돈 더 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이 제1도련선을 방어하는데 그 한국이 직접 기여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이번에 어저께 그 엘브리즈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 차관이 이 NS 국가안보 전략을 해설하는 글을 올려놨는데요. 자기의 소셜 미디어에다가 네. 아시아 동맹국들이 자국 방위에 더 많은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즉 우리 그 한국은 이제 대만 방위에서 제일 임무가 그 한반도를 먼저 방위한 직접 방위하는데 스스로 방위해야만 해야 된다 이런 뜻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야지 미국의 부담이 덜어서 미국은 대만 방위에 집중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것은 어찌 보면은 한국에게 좀 위기이자 기회라고 좀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태각은 불가피해 보이고요. 결국 한국이 역할을 해야 할 공간이
커지는 것이 아니냐. 이를 한국이 슬기롭게 받아서 동아시아에서 긴장과 분쟁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냐. 즉 미중 대결에서 균형적인 역할을 해야 할 한국이 균형적인 역할을 해야 할 필요성과 공간이 넓어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미국이나 중국 한쪽에 끌려만 간다면 동아시아 분쟁에서 한국이 관여되고 개입되고 한국이 큰 피해를 입지 않겠나 이런 우려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로서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 수가 없는데, 근데 이번 이 국가 안보 전략이 기존보다 좀 많이 늦게 나왔다. 이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이 지난 고민이 있을까요? 8월부터 미국이 국가전략 우선순위를 서방으로 돌릴 것이다. 이런 보도가 폴리티코에서 보도가 됐었는데 네. 상당히 3개월 정도 늦게 나왔는데 그 늦게 나온 이유가 최근에 보도를 보면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이게 논란이 있었답니다. 즉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들이 네. 중국을 갖다가 이렇게 나쁘게 표현하지 말아라. 적절히 표현하지 말아라. 계속 네, 얘기해서 네. 그런 논란이 있어가지고 표현을 아마 완화시키느라고 이른바 이렇게 늦게 나오지 않았냐. 그만큼 이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중국을 좀 의식하고 신경을 거네요. 쓰고 있다고 예.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뭔가 대결을 너무 네. 하는 방향으로는 안 하지 않겠다. 않겠다. 그래서 예. 표현과 미상 이런 조정을 하지 않았냐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오늘 글로벌 이슈에서 트럼프 행정부 2기 행정부의 국가 안보 전략이죠. NSS를 집중 분석해드렸습니다. 한겨레 신문 정의기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